안녕하십니까. 김영미입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동아시아 해상 실크로드의 출항지 닝보입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작년에 퇴임을 했는데요. 박물관 근무하던 시절에 2016년 신안선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 준비를 위한 자료조사차 닝보를 다녀왔었습니다. 닝보는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교역의 거점이자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대표 항구 도시인 닝보는 항주만 출구의 남해안 그리고 동해와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닝보는 예로부터 수상교통의 거점지로서 발전해 왔고 현재 닝보는 인구가 약 600만 정도이며 중국의 절강성에서 항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닝보는 5대 19개 5월국이나 남송 시기의 수도였던 항주를 배후에 두고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에는 명주, 남송대에는 경원부, 원대에는 경원로, 명대 이후는 닝보로 시대별로 변했지만 해상교통 거점지로서의 중요성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요강과 봉화강이라는 두 개의 강이 합류를 하고 이 합류한 지점으로부터 용강으로 바뀌어서 항주만의 출구 부분으로 흘러나갑니다. 이 세 개 강의 합류 지점인 삼강구의 서쪽에 형성된 닝보의 시가지는 여요강을 통해서 남송 시기의 수도였던 항주와 이어지고 용강으로 내려가면 동해를 넘어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제국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리고 농업, 직물업, 요업 등 산업이 발달해서 국제무역항으로서 상응하는 위치 조건을 갖추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과의 정치적 교류가 빈번하여 이곳을 거쳐 수도인 장안으로 향했던 그것 이외에도 대형 무역선의 발착장이 되는 등 긴 시간 동안 동아시아 해상교역의 중국 쪽 최대 창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닝보의 해상교역 관련 유적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닝보의 해상교역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고려사관, 영풍고, 석판항이 있습니다. 먼저 고려사관을 살펴봅니다. 닝보 시내에 위치한 월호라는 당나라 때 건설된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이 월호는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호수 주변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송나라 때에는 호수를 중심으로 성곽이 둘러싸여져 있었고요. 성 안에는 명주 관청과 무역을 관장하는 시박사, 고려 사신과 상인들의 숙소인 고려사관,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의 숙소인 파사관, 국제무역거래소, 각종 상가 등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려사관은 북송 시기 고려에서 온 사신들을 접대하는 숙소입니다. 명주가 고려 사신을 접대한 역사는 북송 희녕 7년 1074년부터입니다. 북송 정화 7년 1117년 명주 태수 누이가 휘종의 뜻을 받들어서 고려사를 설치하고 고려를 왕래하는 관련 업무를 맡았고 월호 동쪽 언덕에 국가급 영빈관인 고려사행관을 처음 지었습니다. 다음은 영풍고 유적인데요. 영풍고 유적은 절강성 닝보에 있는 당송 시기의 자성 유적 안에 있습니다. 이 영풍고는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대형 창고로 해상 실크로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남송 시기에는 상평창이라고 불렸고요. 원때에는 영풍고라고 바뀌었습니다. 유적 발굴에서 출토된 대량의 그 송원시기 무역 도자기는 전국 각지의 유명한 요장에서 생산된 당시 도자기 교역을 통한 그 해상 실크로드의 발전과 번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또한 닝보가 중국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무역항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세기 경원로에서 신안선이 출항하기 위해서는 뒤에 소개를 하겠지만 시박사에서 먼저 공빙이라는 무역허가 공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임시로 무역품을 영풍고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영풍고 유적에서는 신안선의 도자기와 유사한 예가 많이 발굴이 되어서 신안선이 경원로, 지금의 닝보에서 출발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판항인데요. 송원시기 닝보에서 제작된 대량의 회화 작품이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불화에 남겨진 그 명문에 보면 화가의 이름과 함께 닝보를 가리키는 명주, 경원부, 사명 등의 지명이 있고 차교, 석판항, 함당이라는 지명도 보입니다. 이 석판항은 닝보성 안에 동남측에 위치하며 함당가는 동북측에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동아시아 사람들이 닝보를 왕래할 때 혹시 비자라든지 출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중세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외 교육은 주로 해상이나 승려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무역선에 몸을 싣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를 빈번히 왕래하면서 활동을 펼쳤는데요. 중국의 상인들은 일본 항구에 거점을 두고 중국에서 도자기와 동전을 가져다가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출항을 위해서는 시박사에서 무역허가서, 즉 공빙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 시박사는 해상 출입국과 교역 활동을 관리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행선지, 적재 물품, 선원 이름을 엄격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런 제약과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송나라 해상들은 이 엄청난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대외 무역 업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공빙으로 천주 출신의 이충이라는 해상이 있는데 이충이 숭년 4년 1105년 6월 일본으로 출항하기 전에 명주, 지금의 닝보입니다. 명주의 시박사에서 발급받은 공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충 공빙의 내용이 실려져 있는 일본 문헌 조야 군사이 다자이 후이코쿠 다이소 쇼카쿠지입니다. 다음은 닝보를 통해서 아시아에 전해진 물질 문화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선종불교와 닝보불화입니다. 영파와 그 서쪽에 위치한 항주에는 오산이 존재합니다. 이 송때에 정부가 설정한 최고의 격식을 갖춘 5개의 선사인데요. 항주에 있는 경산 만수사, 북산 영은사, 남산 정자사, 닝보에 있는 천동산 경덕사, 아유광산 광리사가 그것입니다. 일본에서 오산으로 가는 현관문은 바로 영파였습니다. 남송부터 원때까지 그려진
불교 회화가 일본의 사찰에서는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명문을 통해서 닝보에서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중국을 왕래했던 사람들에 의해 일본으로 유입되었고 14세기 전반에는 모본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닝보 불화의 주제는 아미타 삼존, 시황도, 나한도, 불열반도 등 정토교와 밀접한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그 대표작으로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소장 불열반도를 소개합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는 경원부 차교 석판항 육신충필이라는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닝보가 경원부라고 불리게 된 것이 경원 원년 1195년입니다. 그래서 경원 원년 이후인 남송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닝보를 방문했던 일본의 배가 도착한 곳과 가까운 차교 석판항에 공방을 두었던 육신충이라는 불화 화가가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안선에 보이는 차, 꽃, 향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송때의 닝보는 광저우, 취안저우와 더불어 중국 동남 지역의 주요한 국제 무역항으로 성장을 했고 원때인 1277년 해상무역 관계의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인 시박사가 설치가 됩니다. 시박사를 통해서 중국의 다양한 상품이 해외로 수출이 되었고 일본 고려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아라비아 상인까지 내항을 했습니다. 동아시아와 닝보에서 사람이나 물자의 왕래가 한층 더 성행하였고 또 경전, 불상, 불화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불교 미술품, 도자기나 칠기, 그리고 차, 술, 장류 등 식문화에 걸친 생활 물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닝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원나라 때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상선은 주로 닝보에서 출항을 했고요. 신안선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목패에는 강사, 도호쿠사, 조자쿠안, 하코자키궁 등 주요한 화물주가 화물주의 이름이 그 목패에 등장합니다. 이는 신안선의 목적지가 일본 하카타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마쿠라 시대에 일본에서는 사찰이나 신사 건립, 확충을 위한 그 막부의 허가를 받아서 무역선을 파견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원나라 지치 3년 닝보를 출발했던 신안선에서는 차와 꽃과 향과 관련된 기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찻잎을 곱게 갈아서 가루차로 만드는 맷돌로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신안선에서는 일본에서 덴모쿠라고 불리는 이제 건효에서 제작된 흑유 다환이 60여 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일본의 선승이 이 덴모쿠라는 그 명칭은 일본의 선승이 중국의 텐모산, 천목산입니다. 천목산을 유학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그 자기가 사용하던 흑유 찻잔을 이제 가지고 왔고 이때부터 덴모쿠라고 불렸습니다. 이 송나라 이후 이 말차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 차 애호가 사이에서는 이 흑유 다환이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향입니다. 향 문화인데요. 이 신안선에서는 향로를 비롯한 향도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사찰이나 신사의 강당에 놓이게 되는 그런 대형 향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휴대할 수 있는 작은 향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향 문화가 이제 사찰에서 개인의 어떤 취미 활동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향로, 향합, 향병 이 세트로 지금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왼쪽 사진 왼쪽에 있는 그 향병인데 그 병에 보면 향시, 그러니까 향을 뜨는 수저죠. 수저와 그 다음에 향 젓가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트로 그 장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향시라든지 향저, 향병 이런 것들이 그 향도구들입니다. 이 향도구들은 북송 시대부터 이제 나타나지만 이 조합을 이루는 향도구는 남송 시대에 이미 이제 등장을 했다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송대의 진경이라고 하는 진시향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꽃 문화입니다. 꽃으로 이제 장식을 하는 그런 문화가 이 동아시아에 크게 유행했는데 신안선 도자기 중에는 꽃병이 400여 점, 그리고 화분이 300여 점, 그리고 수반이 50여 점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길주요에서 제작된 목이 굉장히 긴 형태의 작은 꽃병이에요.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 그 몇 점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작품인데 몸 전체에 그 넝쿨 무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넝쿨 무늬가 채워져 있고 또 그 양쪽에는 창을 만들어서 꽃 모양의 창을 만들어서 한쪽에는 파도 무늬 또 한쪽에는 해당화 가지를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굉장히 그 크기도 작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이제 병인데요. 우리 오늘 이제 이 동아시아의 해상 교역 실크로드의 출발항 닝보의 역사와 주변국 사람들이 서로 이제 교류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의 내용들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사람이 만들어낸 그 교류의 역사입니다. 이 닝보는 사실 시대별로 도시 이름이 다양하게 바뀌었지만 이 해상교통의 거점지로서 또 해상교통의 출발항으로서의 이 중요성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닝보에서 동아시아로 전해진 그런 고급스러운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전해졌는데 선종 불교와 또 불화, 또 차와 꽃, 그리고 향 문화가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긴쓰기의 효시였던 박호황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 중국 열풍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었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그 한류의 유행과 유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주로 닝보와 신안선의 목적지였던 그런 일본과의 교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고요. 왜냐하면 일본에 현존하는 그런 기록물과 고고 발굴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도 편하게 이렇게 강연 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고려와 관련된 저도 이제 그 닝보 박물관이나 닝보를 갔을 때에 고려와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전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고려와의 관계를 집중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고려의 시대를 이제 전공하는 선생님들은 이쪽 방면을 좀 계속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이제 가져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면은 제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